저예요. 지은이. 저 살아있어요. 어머니. 5년 전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영수는 수화기를 꽉 움켜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걸려오던 그 무언의 전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민수 잘 있죠?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별장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 정막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별장 2층 창문이 박살나며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으니까요. 유리 파편이 마당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산짐승들도 놀라 달아날 만큼 끔찍한 폭발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최상우가 시커먼 연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공포로 허옇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주저앉을 새도 없이 다시 불타오르는 집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최상우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아, 안 돼. 지은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마침 폭발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이장과 주민 2명이 황급히 최상우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최상우가 주민들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요. 내 아내가 저기 있다고요. 지은이가 못 나왔어. 비키란 말이야. 마을 이장이 최상우의 허리춤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자네도 죽어. 불길이 너무 세서 안 돼. 최상우가 이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막아. 비켜.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갈게. 최상우는 기어이 이장을 밀쳐내고 이글거리는 현관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에 탄 현관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최상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뻘건 불똥이 최상우의 팔에 튀었고 입고 있던 잠옷 소매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아! 최상우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팔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흙바닥을 구르며 불을 끄려 발버둥 쳤습니다. 주민들이 달려들어 겉옷을 벗어 최상우의 팔을 덮고 두드렸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최상우는 팔의 고통보다 집안에 남겨진 아내 생각에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지은아, 뜨겁지?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최상우가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 서너 대가 좁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건조한 목조 건물인 별장은 이미 거대한 횃불처럼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밤하늘을 대낮처럼 훤히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호스를 펼치고 물을 뿌려댔지만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대장이 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2층 바닥이 굉음을 내며 1층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대원들을 물렸습니다. 소방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진입 불가. 전원 대피해. 붕괴 위험이 있다. 일단 방어선 구축하고 연소 확대 막아.
그때 산 아래쪽에서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박영순이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상우는, 지은이는. 박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구급차 옆에 웅크리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최상우는 붕대를 감은 팔을 부여잡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불타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순이 최상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상우야,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니? 몸은 괜찮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최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박영순의 얼굴이 비치자 참았던 울음이 다시금 터져 나왔습니다. 최상우가 박영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 구했어요. 지은이가 아직 저 안에 있는데 제가 혼자 나왔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박영순이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살아야지. 지은이도 네가 무사하길 바랄 거야. 최상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저 혼자 살아서 뭐해요? 지은아, 제발 대답 좀 해봐. 최상우의 절절한 절규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화상까지 입은 그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냐며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화려했던 별장은 온데간데였고 시커먼 잿더미와 앙상한 뼈대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앞에서 소방대장이 그을음 묻은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침통해 보였습니다. 소방대장이 최상우와 박영순 앞에 서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 당시 열기가 1000도를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고 붕괴하면서 잔해들이 절벽 아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신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순이 비틀거리며 소방대장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신도 못 찾는다니요. 뼈라도 추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해. 소방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색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불길이 거셌던 터라. 최상우는 그 말을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잿더미가 된 집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반쯤 타버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여자 구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아끼던 신발이었습니다. 최상우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신발을 볼에 비비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추웠지, 무서웠지, 오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등 뒤에서 박영순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영순이 아들의 젖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이제 그만하자. 지은이 편하게 보내줘야지. 네가 이러면 지은이가 저승에서도 발길이 안 떨어진다. 최상우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수는요? 우리 민수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박영순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민수를 봐서라도 네가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도와주마. 우리가 민수 잘 키우면 지은이도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아침 햇살이 폐허가 된 별장 위로 비쳤습니다. 제 투성이인 얼굴로 신발을 품에 안고 있는 최상우와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박영순. 최상우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신발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마른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람에 날린 재가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도 일찍 떠난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처럼 서글프게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별장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남겨진 가족의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한때 단란했던 박영순의 집은 이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적막한 공간이 되고 말았죠. 거실 소파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뜯지 않은 고지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쿵쿵 울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상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최상우가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도박장에서 새운 탓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은 그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곧이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뜯겨나가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흙투성이 구둣발로 거실을 짓밟으며 들어왔습니다. 최상우가 뒷걸음질 치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돈 구하러 나가려던 참인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최상우의 멱살을 잡고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하긴 개뿔. 이번 달 이자도 밀린 주제에 어디서 약을 팔아? 오늘까지 원금 일부라도 안 갚으면 신체 포기 각서대로 진행한다. 알았어? 부하들이 거실 장식장을 발로 차고 집기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안방문이 열리고 박영순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행패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우두머리가 박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어르신, 경찰 부르시게요? 그럼 저희야 좋죠. 아드님이 사기 도박에 횡령까지 한 거 다 까발려질 텐데. 아드님 감방 보내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박영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최상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들은 내일까지다라는 짧은 경고를 남기고 바닥에 침을 뱉은 뒤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최상우가 벌떡 일어나 박영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없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최상우가 손바닥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집문서랑 인감 내놓으세요. 당장요.
박영순이 뒷걸음질 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게 어떤 돈인데? 네가 지은이 보험금 10억 다 날리고 남은 마지막 집이다.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민수 대학 보낼 돈이야. 최상우가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대학이 문제예요? 아들이 당장 콩팥 떼이게 생겼는데 죽은 며느리 챙기다가 산 아들 죽일 셈이세요? 어머니한테는 손자만 중요하고 저는 안중에도 없죠? 박영순이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 지은이 목숨값을 네가 어떻게 해? 최상우가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제가 이 집 불질러 버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최상우는 씩씩거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박영수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슬퍼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돈에 미친 괴물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우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 미라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최상우가 혀 꼬인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 사람이에요. 미라가 껌을 짝짝 씹으며 성의 없이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영순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구석방에서 작은 아이가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7살이 된 민수였습니다. 아이는 낯선 여자를 보고 겁에 질려 박영순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미라가 민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오빠, 얘야? 꼴이 왜 이래? 집에서 냄새나는 게 얘 때문 아니야? 최상우가 민수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말했습니다. 야, 최민수, 나와서 인사해. 넷의 엄마 될 뿐이다. 깍듯하게 모셔. 민수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자 미라가 다가와 민수의 옷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며 빈정거렸습니다. 옷이 이게 뭐니? 촌스럽게. 어머님, 애 옷 좀 제대로 입히세요. 남들이 보면 거지인 줄 알겠네. 박영순이 민수를 감싸 안으며 미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말 다 했냐?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는 몰라도 내 손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자 최상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라한테 왜 그러세요? 애 교육은 미라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빠지세요. 최상우는 미라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몸을 움찔떨었고 박영수는 그런 손자를 꼭 끌어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집안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최상우와 미라가 술판을 벌이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근데 이 집 언제 팔 거야? 나 이런 구질구질한 데서 못 살아. 빨리 정리해서 강남으로 가자니까? 최상우가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번 제사만 지나면 어머니 꼬셔서 바로 내놓을게. 늙은이가 고집이 세서 그렇지 자식 죽는다는데 별 수 있겠냐? 미라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 애물단지는? 민수 말이야. 데리고 갈 거 아니지? 걱정 마. 적당한 시설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지 엄마도 없는데 우리가 키우기 힘들잖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박영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그녀는 잠든 민수의 머리맡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민수의 팔에는 아까 미라가 꼬집은 듯한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영수는 아이의 멍든 팔에 약을 발라주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순이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저놈을 내가 잘못 키웠어. 부디 용서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은 지은의 오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어 예전처럼 상을 크게 차리지는 못했지만 며느리가 생전에 좋아했던 배와 약과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온 최상우가 상을 차리는 박영순을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냄새. 아침부터 무슨 기름 냄새를 이렇게 풍겨요? 돈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박영순이 묵묵히 전을 부치며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다. 며느리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렇게 아깝냐? 최상우가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지겹다는 거죠. 죽은 귀신이 밥 먹으러 오나요? 다 산 사람 고생이지. 이럴 정성 있으면 인감이나 내놓으시라니까요. 최상우는 싱크대에 놓여있던 접시를 홧김에 옆으로 밀쳤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영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쪼그리고 앉아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최상우는 피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혀를 찼습니다. 거봐요. 재수없게 접시는 왜 깨고 그래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최상우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 아들을 안고 함께 울어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겁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미라의 콧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순의 집은 이미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은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박영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인 상처를 꾹 누르며 다가올 밤을 힘겹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향냄새가 자욱하게 깔린 집안은 적막하다 못해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지네요. 영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위에는 촛불 2개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고 그 뒤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숙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엄숙하지 않군요. 상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연신 하품을 해댑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파에는 미라가 삐딱하게 누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네요. 게임 효과음이 띠링띠링 울릴 때마다 영순의 미간이 찌푸려지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껌을 딱딱 소리나게 씹어댑니다. 미라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습니다. 오빠 아직 멀었어? 나 배고픈데. 빨리 끝내고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자니까. 여기 냄새나서 머리 아파. 상우가 힐끔 시계를 쳐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대충 하고 끝내죠. 절 2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올 귀신도 없겠네. 영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향에 불을 붙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향초에 불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참아야 한다를 수없이 되뇌며 향을 향로에 꽂습니다. 영순이 나지막하게 타이르듯 말합니다. 내 처 제삿날이다. 아무리 네가 변했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미라 양도 일어나서 절이라도 한번 하는 게 도리 아니냐? 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몸을 일으킵니다. 어머님, 저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오빠 전처한테 절을 해요? 재수 없게. 그 말에 상우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미라 말이 맞지. 어머니, 고리타분한 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절이나 하세요. 저 다리 저려 죽겠어요. 상우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사상 위에 올려진 배를 집어들더니 옷소매로 대충 쓱쓱 문질러 크게 한 입 베어뭅니다. 아삭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영순이 기겁하며 소리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먼저 손대? 천벌 받을 놈. 상우가 입안 가득 든 배를 우물거리며 대꾸합니다. 아, 시끄러워요. 어차피 귀신은 못 먹잖아요. 산 사람이 먹어야지 버리면 아깝게. 배가 달지도 않고 맛이 갔네. 상우는 먹다 남은 배를 제사상 귀퉁이에 툭 던져버립니다. 영수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듯 가슴을 움켜쥡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놓인 먼지 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정적이 깨지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전화기로 향합니다. 요즘 세상에 집 전화로 연락할 사람이 없기에 더욱 기괴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상우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투덜거립니다. 아씨, 깜짝이야. 또 시작이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오는 그 전화 아니에요? 진짜 징하다, 징해. 미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전화? 무슨 전화인데 그래? 상우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몰라. 지은이 죽고 나서부터 매년 기일 밤마다 걸려오는 장난 전화야.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어머니, 그냥 코드 뽑아버리세요. 기분 나쁘게. 전화벨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간절하게 부르는 것처럼 애처롭게 들리기도 하네요. 영수는 무엇에 홀린 듯 전화기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받으마. 혹시 모르잖냐? 상우가 비아냥거립니다. 혹시 모르긴 뭐가 몰라요. 또 빚쟁이 아니면 그 스토커겠지.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원. 영수는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오늘이면 어김없이 걸려왔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묵직한 침묵만이 흐르다 뚝 끊어지곤 했었죠. 영수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댑니다. 여보세요? 영순의 물음에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거친 바람소리 같은 것만 들려올 뿐입니다. 영수는 역시나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 사람의 숨소리입니다. 어머니, 영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5년이나 지났지만 영순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영순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쥡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울음을 삼키듯 떨려옵니다. 저예요. 지은이. 저 살아있어요. 어머니. 영순의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뼈조차 찾지 못했다던 며느리, 제사상을 차려놓고 빌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 잘 있죠?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지은입니다. 영순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이 목구멍에 턱 걸립니다. 영순은 반사적으로 옆을 쳐다봅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상우가 영순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군요. 상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습니다.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래? 또 아무 말 안 하죠? 줘봐요. 내가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 테니까. 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지금 이 전화를 상우가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돈에 미친 저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영순이 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니다. 잘못 걸린 전화다. 끊어라. 영수는 황급히 수화기를 전화기에 내리꽂듯 끊어버립니다. 탕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하지만 영순의 손은 여전히 수화기를 누른 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상우가 영순의 앞까지 다가와 빤히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잘못 걸린 전화인데 왜 그렇게 놀라요? 진짜 누구예요? 혹시 그 빚쟁이 놈들이야? 집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했어? 상우는 자기 생각에 갇혀 다행히 다른 의심은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영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짐짓 화난 목소리로 둘러댑니다. 그래, 빚쟁이인지 뭔지 웬 미친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냐? 재수없게 제삿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때 상우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울립니다. 미라가 짜증을 내며 소리칩니다. 오빠, 빨리 받아봐. 김 사장님 전화 아니야? 상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밝아집니다. 김 사장님. 예. 지금 바로 나갑니다. 돈?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가 내일 해결해 주신답니다. 상우는 영순에게 눈짓을 하며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내일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전화 갔다 올 테니까 민수 좀 잘 재우세요. 가자, 미라야. 상우와 미라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전화기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습니다. 탁, 타닥. 현관 센서 등이 꺼지자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영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전화기에 발신 번호 표시창 버튼을 누릅니다. 액정 화면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고 숫자가 나타납니다. 55-XXX-XXX.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지역 번호 55.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일부러 자신의 번호를 남긴 것입니다. 영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제사상 위에 있던 향초 라이터를 집어들고 그 옆에 있던 메모지에 번호를 미친 듯이 받아 적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그녀는 숫자를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 적어 내려갑니다. 아가, 내 아가. 영수는 메모지를 구겨 속옷 깊숙이 숨깁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믿기지 않는 희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영순이 바닥을 치며 흐느낍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지은이 보내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영수는 밤새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빗소리에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노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서울의 아침은 서늘했습니다. 박영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녀의 손에는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이는 강 실장. 죽은 남편의 아끼던 후배이자 전직 형사 출신인 사립 탐정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영순이 잔뜩 잠긴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 자네한테 급하게 부탁할 게 있네. 내가 지금 번호 하나를 불러줄 테니 여기가 어딘지 위치 추적 좀 해줄 수 있겠나? 아주 중요한 일이야. 박영수는 메모지에 적힌 55로 시작하는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강 실장은 영순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별다른 질문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수는 민수가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다 횟집이라는 식당 앞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근데 거긴 왜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내 나중에 다 설명함세.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영수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민수를 깨워 옷을 입히는데 거실에서 부스스한 모습의 최상우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최상우가 눈을 비비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가세요? 애까지 데리고. 박영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기로 했다. 민수도 며칠 데리고 바람 좀 쐬어주려고. 너는 내 볼일 봐라. 최상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잘 됐네. 며칠 집 비우시면 저야 편하죠. 미라랑 오붓하게 있겠네. 아, 어머니. 땅 파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갔다 오시면 바로 도장 찍는 겁니다. 박영수는 물을 마시는 아들의 등짝을 노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찍어주마. 내 놈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에 도장을 찍어주마. 영수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고 남해로 향하는 내내 영수는 창밖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민수는 오랜만에 외출에 들떴는지 창밖 풍경을 보며 작은 손으로 유리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해의 바닷가 마을은 비릿한 갯내음이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항구 구석에 낡은 간판을 단 바다 횟집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횟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뒷마당에는 수조차가 서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생선이 가득 담긴 무거운 플라스틱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낡은 고무장화에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습니다. 영순이 멈춰서서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 아가. 바닷바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을 텐데도 여자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의 절반은 붉고 우글거리는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맑고 선한 눈동자, 5년 전 잃어버렸던 며느리 김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 들고 있던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투둑, 파닥파닥. 생선들이 바닥에 쏟아져 팔딱거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지은은 뒷걸음질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는 털썩 주저앉은 지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린내 섞인 땀 냄새가 났지만 영순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반가운 냄새였습니다. 지은이 영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흐흑,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영수는 며느리의 거친 손과 흉터진 뺨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찾아봐서 이 몹쓸 꼴을 당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낯선 여자가 울며불며 매달리는 것이 무서운지 영순의 등 뒤에 숨어 눈만 깜빡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야 영수는 지은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왔던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마디는 거친 노동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날 밤 분명히 상우가 너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지은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5년 전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한테 따뜻한 우유를 줬어요. 피곤할 텐데 마시고 자라고요. 근데 맛이 이상했어요. 너무 비려서 그 사람이 씻으러 간 사이에 화분에 뱉어버렸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목이 조여왔어요.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케이블 타이로 제 양손을 침대 헤드에 묶고 있었어요. 영순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라고? 상우가 너를 묶었단 말이냐?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방 곳곳에 기름을 뿌렸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웃었어요. 10억짜리 불꽃놀이라고 하면서요.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오열하던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묶인 채로 연기를 마시며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천장이 무너지면서 침대 위로 석가래가 떨어졌어요. 그 충격으로 침대 헤드가 부서지면서 손이 풀렸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지은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가로 기어갔던 순간을 회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는데 밖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구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은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에 서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지르는데 표정은 웃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팔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일부러 화상을 입으려고요. 영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구하려다 다친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해 쇼를 벌였다는 사실.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놈이 사람이냐? 괴물이지, 괴물이야. 지은은 창문을 깨고 절벽 난간을 타고 도망쳤고 산속 덤불에 숨어 영순과 경찰이 오는 것을 모두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영순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오지 그랬냐? 내가 왔을 때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민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뉴스 기자들 앞에서 민수를 안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내 목까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그 눈빛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타나면 민수도 죽여버리겠다고요. 지은은 민수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지난 5년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이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자신마저 철저히 속여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영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 괴물을 낳았어. 내가 죽일년이다. 한바탕 울음이 지나가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민수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흉터가 있는 낯선 아줌마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볼래? 민수가 영순의 옷자락을 잡고 뒷걸음질 치자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가 아기 때 잠투정을 하면 항상 해주던 행동을 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손가락으로 민수의 귓불을 살살 만지며 나지막하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민수 잘도 잔다. 그 익숙한 멜로디와 귓가에 닿는 손길. 민수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2살 때 헤어져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의 냄새와 감촉이 아이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민수 엄마야. 민수가 엄마. 하고 외치며 지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은은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게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아기.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그들의 울음을 달래주고 있었죠. 한참 후 영순이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죠. 영순이 지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서울로. 더 이상 여기 숨어 있을 필요 없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이 알면 민수를. 영순이 지은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손으로 그놈 가면을 벗길 거다.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우리 민수 지킨다. 영수는 방문을 열고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영순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실장, 나네. 서울 올라갈 테니 준비 좀 해주게. 내 아들. 아니, 최상우 그놈 뒤를 캐야겠어. 전쟁 시작이야. 전화를 끄는 영순이 바라본 남해의 바다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복수극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박영순의 집에는 기묘한 고요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군요. 영수는 남해에서 돌아오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아들 상우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의 가면을 쓴 것이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상우가 영순의 눈치를 살피며 툭 던집니다. 어머니, 여행 가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얼굴이 좀 피신 것 같네. 영순이 과일을 깎으며 온화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 미소 뒤에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상우는 꿈에도 모르겠죠. 그래, 바람 좀 쐬고 오니 머리가 맑아지더구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말이 맞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상우가 벌떡 일어나 눈을 반짝입니다. 그럼 생각 좀 바뀌신 거예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깎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래, 땅 내놓으마. 부동산에 연락해서 금매로 내놓으라고 했다. 절차 밟고 돈 들어오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그걸로 빚부터 갚자. 상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영순을 와락 끌어안으려 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진작 그러셨어야죠.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니까. 제가 그 돈으로 빚 싹 갚고 다시 사업 일으켜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영수는 아들의 몸이 닿자 소름이 끼쳤지만 꾹 참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대신 며칠만 조용히 기다려라. 괜히 또 사고 치지 말고. 상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가 내연녀 미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라야. 됐어. 늙은이가 드디어 넘어왔다니까. 땅 판대. 야, 오늘 파티하자. 내가 나갈게. 상우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자 영순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그녀는 곧바로 강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놈 나갔네. 지금 지은이 안전한 거지? 강 실장의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 서울 외곽에 아무도 모르는 안전 가옥을 구해뒀습니다. 놈들이 절대 못 찾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기를 뜯어내고 그 안에 강 실장이 건네준 초소형 무선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전 상우가 없을 때 몰래 설치해 둔 것이었죠. 이 카메라 덕분에 영수는 상우가 술에 취해 금고를 여는 장면을 녹화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금고 앞에 섰습니다. 상우는 미라와 노느라 오늘 밤은 들어오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영순이 숨을 죽이고 다이얼을 돌립니다. 띠딕 띠딕.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립니다. 영순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금고 안에는 땅 문서와 현금 뭉치 그리고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영순이 비닐을 벗겨내자 구형 폴더폰 하나와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가 나옵니다. 강 실장이 말했던 대포폰이 분명합니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의 전원을 켭니다. 배터리가 간신히 남아있는지 흐릿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사진첩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열되어 있군요. 영수는 가장 날짜가 오래된 5년 전 그날의 날짜가 찍힌 파일을 재생합니다. 작은 액정 화면 속에서 붉은 불길이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돌아가더니 상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배경은 활활 타오르는 별장입니다. 5년 전 오열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상우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낄낄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화면 속 상우가 불타는 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와, 죽인다. 활활 잘 타네. 저게 다 얼마냐? 10억짜리 불꽃놀이다. 10억짜리. 지은아, 따뜻하지? 오빠 덕분에 찜질 제대로 하네. 상우는 손가락으로 V비자를 그려 보이며 윙크까지 합니다. 컷. 완벽해. 이제 슬슬 들어가서 울어볼까? 영수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면서 저토록 즐거워했다니 저게 정령 사람이란 말입니까? 영순이 부들부들 떨며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이번에는 통화 녹음입니다. 형님. 휘발유 잘 탔더라. 덕분에 깔끔하게 처리했어. 네네, 보험금 나오면 약속한 성공 보수는 두둑이 챙겨드려야죠. 이 폰? 에이,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나중에 형님이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하하. 이것은 상우가 방화도구를 구해준 공범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우가 이 폰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과시욕과 공범을 견제하기 위한 보험용이었던 겁니다. 영수는 폰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영수는 증거물들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는 민수를 데리고 강 실장이 알려준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마스크를 쓴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영순과 민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집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며느리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은 화상 흉터가 있는 손으로 생선살을 발라 민수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 엄마가 우리 민수 좋아하는 조기 구웠어. 민수가 입을 크게 벌려 밥을 받아 먹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영순이 짐짓 서운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 녀석 보게. 할미가 키워준 공은 다 잊었네. 민수가 까르르 웃으며 지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너무나 꿈만 같아서 지은은 자꾸만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지은의 무릎을 베고 잠들자 영순과 지은, 강 실장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 실장은 노트북을 열어 상우의 대포폰에서 복구한 데이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동영상이면 살인 미수의 방화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게다가 제가 독사파 쪽에 정보를 좀 흘렸습니다. 상우 그놈, 지금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을 겁니다. 지은이 불안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순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냐? 돈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야. 영수는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독사파 놈들을 더 쪼아주게. 상우놈이 숨도 못 쉴 만큼 압박해. 그러면 그놈은 제 발로 나한테 기어올 거야. 그때가 D-Day D-Day네. 그 시각 상우는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 어머니가 땅 판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왜 아직도 입금이 안 돼? 상우가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아유, 형님들. 진짜라니까요.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며칠만, 딱 이틀만 더 주세요.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상우의 뺨을 톡톡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 딱 이틀이다.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내 콩팥은 중국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 상우는 집에 돌아와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땅 계약 언제 해요? 부동산에서 연락 없어요? 영수는 안전가옥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더라.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전화를 끄는 영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영순이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준비됐지? 이제 그놈 가면을 벗길 시간이다. 지은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를 위해서라도. 저 이제 안 숨을래요.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요. 영순과 지은 두 여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디데이를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안전가옥의 거실에는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순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할머니 되시죠? 여기 유치원인데요. 수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에 영순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 민수가 왜요? 민수가 현장 학습 중에 갑자기 코피를 쏟더니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영수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서 빨래를 개던 지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가 쓰러졌단다. 병원이래. 빨리 가자. 지은은 반사적으로 겉옷을 챙겨 입으며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순과 지은이 도착했을 때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영순이 비틀거리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까지 멀쩡하게 밥 잘 먹던 아이인데 급성이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자가 있는지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지은은 마스크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엄마예요.
내 골수를 쓰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민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순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제 걸 쓰세요. 제가 할미입니다. 제 걸 주면 되잖습니까? 의사가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은 고령이라 이식 수술을 견디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조부모보다는 부모나 형제 쪽이 일치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최상우. 그 악마 같은 놈에게 민수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잠시 후 최상우가 응급실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걱정은커녕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껌을 딱딱 씹으며 걸어왔습니다. 최상우가 영순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애가 좀 아픈 거 가지고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영순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잔말 말고 검사부터 받아라. 민수가 백혈병이란다. 내 골수가 필요해. 상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백혈병이요? 와, 진짜 가지가지하네. 걔 보험은 들어놨어요? 진단금 얼마나 나온대요? 옆에 서 있던 의사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상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은 모자 챙 아래로 상우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상우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마치 연것과도 같았습니다. 영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고 지은은 기둥 뒤에 숨어 민수가 누워있는 응급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와 조직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입원 수속 밟고 이식 준비하시죠. 영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은 상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상우가 영순에게 눈짓을 하며 비상구 쪽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비상구 계단은 서늘했습니다. 상우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물려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깨닫고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상우가 삐딱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내 피 아니면 쟤 죽는 거. 근데 어쩌나 제가 몸이 좀 허해서 수술 같은 거 무서운데. 영순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이다. 내 핏줄이라고. 아비가 돼서 그게 할 소리냐? 상우가 낄낄거리며 영순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핏줄이 밥 먹여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쟤 살려봐야 돈만 들지 저한테 득 될 거 하나 없잖아요. 영순이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상우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플하잖아요. 땅 판 돈,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남은 적금까지 싹 다. 전 재산양도 각서에 공증 딱 박아서 오세요. 그러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드릴게.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건 알았지만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순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천벌이 무섭지도 않냐? 상우가 정색하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천벌?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선택하세요. 돈입니까? 민수입니까? 전 급할 거 없어요. 상우는 휘파람을 불며 비상구를 나갔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은이 뛰쳐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서 죽여버리고 민수 살릴 거야. 지은이 상우를 쫓아가려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강 실장이 지은을 뒤에서 꽉 끌어안아 막았습니다. 지은 씨,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다 망해요. 지은이 강 실장의 품에서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요. 내 새끼가 죽는다잖아. 저 악마가 민수 목숨 가지고 장난치잖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살려야 한다고. 강 실장이 지은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지은 씨가 나서면 상우 놈은 도망갑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수술 동의를 합니까? 민수 살리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은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가, 제발 진정해라. 방법이 있을 거다. 강 실장, 방법이 없나? 지은이도 검사해보면 되잖아. 강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상우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제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리에 검사부터 해보시죠. 세 사람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듯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강 실장의 도움으로 지은의 혈액 샘플이 개인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민수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뒤 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 실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형수님, 지은 씨도 일치한답니다. 상우놈 없어도 민수 살릴 수 있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순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려면 지은의 신분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상우가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우가 낌새를 채고 민수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해코지라도 한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죠. 영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순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자. 먼저 그놈을 감옥에 쳐넣는다. 그래야 지은이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지은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이 순순히 잡힐까요? 영순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해서 덫으로 유인해야지. 내일이 그놈 제삿날이 될 거다. 영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우냐? 전화기 너머에서 상우의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는 미라가 있는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 지금 미라랑 소고기 먹으러 왔는데 입맛이 없네. 영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최대한 기운 빠진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자식 목숨보다 귀한 돈이 어디 있겠냐. 다 줄 테니 내일 병원으로 와라. 상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진짜죠? 와, 우리 어머니 결단력 있으시네. 변호사 불러서 공증 서류 챙겨갈 테니까 도장 딱 준비해 두세요. 그래. 대신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는 거다. 아, 걱정 마시라니까요. 돈만 주면 피가 아니라 뼈도 빼드린다니까. 내일 뵙죠. 전화가 끊어지자 영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내 놈 뼈를 추려주마.
영수는 뒤를 돌아 강 실장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실장, 경찰 쪽에 연락해. 내일 병실에 잠복해달라고. 모든 증거 내일 그 자리에서 터뜨린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우놈, 내일 병원 밖으로 절대 제 발로 못 나갈 겁니다. 지은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꼭 살려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요. 영순이 며느리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럴 거다. 오늘 밤만 지나면 지긋지긋한 악몽도 끝이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든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내일 벌어질 전쟁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군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병실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숨겨져 있습니다. 꽃병 뒤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침대 밑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고 옆방에는 강 실장과 사복 형사들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소파에 앉아 굳게 담은 입술로 문 쪽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감도장이 들려 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경박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최상우가 들어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도 그의 얼굴에는 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최상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아이고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좋은 날인데 웃으시죠. 박영순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상우를 노려봅니다. 좋은 날? 그래, 내 놈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겠지. 최상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 변호사가 작성한 전 재산 양도 및 포기 각서입니다. 공증까지 깔끔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어머니는 여기에 도장만 딱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수술실로 들어갈게요. 박영순이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 최상우가 인주 뚜껑을 열며 귀찮다는 듯 대꾸합니다. 아, 뭐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 저 바빠요. 박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5년 전 그날 밤 별장에서 네가 정말 지은이를 구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네가 죽이려 한 것이냐? 최상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그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최상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박영순에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뭐 숨길 게 있겠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숨어 지켜보던 형사들도 침을 꼴깍 삼킵니다. 최상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지은이 걔 살려봐야 집만 되잖아요. 죽으니까 사망보험금이 10억이나 나오는데 제가 왜 구합니까? 네, 제가 불 질렀어요. 수면제 먹이고 묶어놓고 라이터 켰다고요. 속이 좀 시원하세요? 박영순이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민수는? 내 핏줄인 민수도 돈 때문에 버리려 했느냐? 에이, 민수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지 엄마 없으니까 애물단지더라고요.
이번에 골수 주면 내 재산이 되니까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거죠. 자, 이제 궁금증 풀리셨으면 도장 찍으세요. 최상우가 박영순의 손에서 인감 도장을 뺏으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순이 도장을 뒤로 감추며 싸늘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 입으로 다 풀었으니 됐다. 최상우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네, 뭐가 됐다는 거. 그 순간 병실 안쪽 화장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립니다. 최상우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집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난 여자,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김지은입니다. 최상우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낮아빠집니다. 으악! 귀신! 너 뭐야? 김지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상우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매섭습니다. 김지은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오랜만이다, 여보. 내가 죽어서 10억짜리 불꽃놀이가 됐다고? 나는 그 불 속에서 지옥을 보고 왔는데 너는 참 편하게 살았구나. 최상우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아, 아니야. 이건 꿈이야. 너 죽었잖아. 내가 분명히 묶어놨는데. 김지은이 자신의 흉터진 얼굴을 최상우의 코앞까지 들이밉니다. 똑똑히 봐. 네가 지른 불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민수마저 돈으로 바꾸려 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최상우가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다 병실 문 쪽으로 튀어나갑니다. 함정이야. 이건 다 함정이라고. 최상우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순간 문이 밖에서 벌컥 열리며 강 실장과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최상우, 꼼짝 마. 강 실장이 최상우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눕힙니다. 으악, 이거나. 너희들 뭐야? 영장 있어? 증거 있냐고. 최상우가 발악하며 소리칩니다. 강 실장이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최상우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화면에는 5년 전 불타는 별장 앞에서 웃으며 V자를 그리던 최상우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증거, 여기 차고 넘치네. 네가 금고에 애지중지 모셔둔 대포폰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방금 내 입으로 자백한 내용, 실시간으로 다 녹음됐고, 형사가 최상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최상우 씨, 당신을 5년 전 살인 미수 및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아동학대,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최상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이거나. 저 여자가 미쳐서 자작극 벌인 거야.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박영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섭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흐르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박영순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내 아들 상우는 5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가서 죗값 치러라. 평생. 형사들이 최상우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최상우는 끝까지 이건 무효야. 내 돈 내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최상우가 끌려가는 추한 모습을 촬영합니다. 최상우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숙이지도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짓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수모를 겪으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집니다.
병실에 남은 김지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박영순이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다. 김지은이 영순의 손을 잡고 울먹입니다. 어머니, 이제 민수는요? 민수 수술은 어떻게요? 그때 의사가 간호사들과 함께 급히 들어옵니다. 상황 정리됐습니까? 김지은 환자분, 이제 수술 준비하셔야죠. 민수 군도 준비 마쳤습니다. 강 실장이 옆에서 거듭니다. 지은 씨 신원 회복 절차는 경찰 협조 얻어서 긴급으로 처리 중입니다. 수술하는데 문제없게 조치했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김지은이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화상 흉터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이제는 당당하게 펴져 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동 침대가 들어오고 김지은이 눕습니다. 박영수는 수술실로 향하는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갑니다. 박영순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우리 민수 꼭 살리고 너도 건강하게 나와야 한다. 알았지? 김지은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흉터마저 아름다워 보이는 엄마의 미소입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민수 엄마잖아요. 끄떡없어요. 다녀올게요.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김지은이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집니다. 박영수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메모지를 꺼냅니다. 남해에서 지은을 찾게 해준 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입니다. 박영수는 메모지를 곧게 펴서 지갑 속에 소중히 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부적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창밖에서는 요란했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병원 건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악몽 같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느덧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는 치유의 시간이었죠. 법의 심판은 냉혹하고 정확했습니다. 상우는 살인 미수와 방화 그리고 끔찍한 아동학대와 협박까지 모든 죄가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악행을 부추기고 도왔던 미라 역시 감옥행을 피할 수 없었고요. 상우가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땅과 돈은 모두 찾아내어 민수의 수술비와 지은이 받은 고통을 위로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창이 가로막힌 면회실 안은 서늘한 공기만 감돌고 있군요. 수의를 입은 상우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예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상우가 유리병 너머에 앉은 영순을 보며 다급하게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영순은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댑니다. 상우가 유리벽에 매달리며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저 상우예요. 어머니가 판사한테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감형될 수도 있대요. 네, 어머니, 저 여기서 썩어 죽으란 말입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상우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합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을 빤히 바라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차가운 눈빛입니다. 영순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상우가 주먹으로 유리벽을 쾅쾅 내리칩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다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영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줍니다. 아들의 비명 같은 절규가 귓가에 울리지만 영순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영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상우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며 발버둥 칩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엽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영순이 면회실 밖으로 나와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쓱 훔쳐내고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마당 넓은 2층 주택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영수는 끔찍한 기억이 서린 서울집을 팔고 이곳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영순의 손맛을 살려 문을 연 민순의 반찬은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가게 안은 저녁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겉절이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 한번 맛보세요. 동네 아주머니인 김씨가 지은에게 다가와 아른 체를 합니다. 세댁, 얼굴이 오늘따라 더 폈네. 요새 좋은 일 있어? 지은이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데 당연히 좋죠. 김치 좀 넉넉히 담아드릴까요? 김씨가 지은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보며 말합니다. 아이고, 마음씨도 고와라. 근데 그 수술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지은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당당하게 흉터를 드러냅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리카락으로 가리기에 급급했을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대요. 이 정도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민수 살리려다 생긴 건데 부끄러울 게 뭐 있겠어요. 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고 말고. 엄마는 강하다니까. 그래서 민수가 저렇게 씩씩한가 봐.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은 민수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합니다. 골수 이식을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된 민수는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민수가 가방을 툭 던져놓으며 소리칩니다. 엄마, 할머니, 나왔어. 오늘 내가 2골이나 넣었어. 주방에서 멸치를 볶던 영순이 국자를 든 채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2골이나 넣었어? 세상에 국가대표 시켜야겠네. 영순이 민수를 와락 껴안고 엉덩이를 토닥입니다. 민수가 영순의 품에서 빠져나와 지은에게 달려가 매달립니다. 엄마, 나 배고파. 오늘 반찬 뭐야? 지은이 민수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불고기 재워놨지. 씻고 나와. 얼른 밥 줄게. 민수가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게 한편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는 민수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그 가운데서 2사람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민수의 모습입니다. 3사람의 머리 위로는 커다란 해가 쨍하고 떠 있군요. 그림 속 가족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가게 문을 닫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입니다. 3사람은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지은이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는 영순이, 뒷좌석에는 민수가 앉아 콧노래를 부릅니다. 도착한 곳은 남해의 푸른 바닷가입니다.
이곳은 5년 전 지은이 상우의 폭력을 피해 숨어 지냈던 아픔의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 그들은 도망자가 아닌 여행자로 그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모래사장을 적십니다. 지은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멈칫합니다. 5년 전 두려움에 떨며 이 바다를 바라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지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듭니다. 그때 작고 따뜻한 손이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입니다. 민수가 지은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추워. 내 점퍼 벗어줄까?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니야, 민수 손 잡으니까 하나도 안 춥네. 우리 민수, 언제 이렇게 컸어? 민수가 배시시 웃으며 영순을 부릅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저기게 구멍 있어. 내가 잡아서 튀겨줄게. 영순이 지팡이를 짚고 모래사장을 걸어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녀석도. 걔가 널 잡겠다. 뛰지 마라. 넘어질라. 민수가 에이 나 안 넘어져요. 라고 소리치며 앞서 달려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영순과 지은이 나란히 섭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합니다. 영순이 거칠어진 지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쌉니다. 영순이 지은의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지은아. 지은이 영순을 바라봅니다. 네, 어머니. 영순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모진 세월 다 견디고 살아줘서 고맙고 염치 없는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영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돕니다. 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영순의 손을 맞잡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랑 민수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때 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잖아요. 저를 살리신 건 어머니예요. 영순이 지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자. 내가 남은 생은 너랑 민수 호강시키는 낙으로 살 거다. 민수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밥심으로 키워줄게.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서 민수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죠. 저 이제 평생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지은이 처음으로 영순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영순이 지은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오냐, 내 딸. 고맙다, 내 딸아. 저 멀리서 민수가 소리칩니다. 엄마, 할머니, 뭐해요? 빨리 와서 이거 봐요. 영순과 지은이 서로를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민수를 향해 걸어갑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깁니다.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 위로 겹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불행에도 헤어지지 않는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잿더미로 만들려 했던 상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화마도 끊어내지 못한 지은 씨의 위대한 모성애, 그리고 잘못된 핏줄을 끊어내고 정의와 사랑을
택한 영순 씨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닌 가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생사를 함께한 그들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세찬 비바람이 지나간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 모진 시련을 이겨낸 세 식구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 비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든든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